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미국 주식책, 최정희 이슬기 지음 메이트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차례부터 살펴볼게요. 지은이의 말, 지금이라도 잘 나가는 말에 올라타라. 1장, 왜 미국 주식을 사야 할까? 2장, 미국 주식시장의 기본이 궁금해. 3장, 미국 주식 어떻게 사야 해? 4장, 미국 주식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들. 5장, 미국에선 달마다 배당을 준다고? 6장, 별별 ETF 다 있네. 7장, 미국 성장주 대체 뭔데 그렇게 잘 나가? 부록, 주린이도 술술 읽는 주식 용어 사전. 들어가는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잘 나가는 말에 올라타라.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은 너무 특별해서 방 한 구석에 달력이라도 박제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반대로 전 세계 사람들의 모의하에 지난 1년은 없었던 것으로 치고 코로나19가 없는 2020년을 다시 한번 살고 싶기도 합니다. 왠지 이대로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2020년은 경제 사회적으로 가히 변곡점이 될 만한 해였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적을 만나 허덕이고 또 허덕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남몰래 웃었습니다.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집 팔고 주식 팔아 사업 자금을 보탰는데 사업은 더 어려워졌고 집과 주식만 올랐다는 원통한 사연입니다. 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동태탕 한 그릇을 팔았어요. 모아둔 돈도 다 떨어져 가고 그나마 지난주 사놓은 주식이 30%나 올랐어요. 주식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고 일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훨훨 날았죠. 코스피 지수는 기업고 3,000선을 찍었고 삼성전자 주가는 8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일부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수출 계약을 따냈다며 특근에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한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몇 개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며 주가까지 쭉쭉 끌어올렸죠. 이런 극과 극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코로나19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선 뚜렷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백신이 코로나19가 없었던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지도 함부로 예견하긴 어렵죠. 다만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일이란 걸 할 수 있네. 주말마다 마트 가는 것도 일이었는데 클릭 몇 번만 하면 필요한 물건들이 내일 아침 바로 배송이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소하게는 마스크를 쓰니 환절기마다 달고 살았던 감기가 안 걸리네 라는 것도 알게 됐죠. 일부 기업인들은 직원들 해외 출장 안 보내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화상회의로도 일이 되고 매출이 유지되네 라고 생각하게 됐을지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출장의 5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확실하게 알기 어렵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잘 나가는 쪽과 못 나가는 쪽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잘 나가는 쪽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못 나가는 쪽이 사양 산업의 길로 접어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누구든 좀 더 잘 나가는 쪽에 서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학개미 운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붐은 금리가 싸고 주식 외에 딱히 투자할 곳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 나가는 쪽의 이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임을 다수의 투자자가 눈치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기업의 이익을 나눠 먹기 위해선 그 기업의 오너가 되거나 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 나가는 기업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가 있고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 LG화학이 있고 코로나19에도 끄떡없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만 쳐다보기엔 한계가 있죠. 눈을 돌려 바다 건너를 보면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들이 넘쳐납니다. 이왕이면 잘 나가는 큰 시장에 올라타야 나눠 먹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겠죠. 그 시장은 바로 미국입니다. 2020년은 동학개미운동과 함께 서학개미운동이라는 미국 주식 직접 투자 붐이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투자액은 2020년 12월 23일 기준 362억 1,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에 육박하죠. 2년 전인 2018년까지만 해도 5조 원에 불과했던 금액이 무려 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제 막 국내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무슨 미국 주식이냐고 할 정도로 미국 주식에 대한 마음의 벽이 여전히 높습니다. 단순히 영어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가 수두룩하고 국내 주식과 똑같이 쉽게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 한꺼풀을 쉽게 벗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한꺼풀만 벗기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말이죠. 이 책이 미국 주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그 장막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도 마치 우리가 아이폰을 사듯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마존에서 싼 물건을 주워 담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처음 가보는 나라의 작은 골목 귀퉁이에 있는 시장에서 혼자만의 이템을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았습니다. 알기 어려울 것 같았던 정보들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배웠습니다. 전작인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주식책이 한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이에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었듯 이 책 역시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이에게 훌륭한 지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말이면 골방에 틀어박혀 미국 주식이란 커다란 시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느라 한동안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시장통을 여러 바퀴 돌고 난 후 지친 몸을 잠시 쉴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최정희, 이슬기 1. 미국 주식을 사야 할까? 압도적인 과거 수익률이 증명한다. 유서에 내가 죽은 뒤 아내에게 남겨진 돈의 10%는 국채를 매입하고 나머지 90%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썼습니다. 투자의 대가이자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인 워렌 버핏이 2017년 5월 6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한 말이다. 대부분의 자산을 미국 대표 500개 회사의 주식에 쭉 묻어두란 얘기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워렌 버핏이 미국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었다고 해도 이런 말을 과감히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고민됐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가 없는 것은 자본시장이 덜 발달해서도 그만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다. 미국 주식은 투자해놓고 과만 놔두면 웬만하면 올랐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어땠는지 보자. 코스피 지수는 2007년 2000선을 처음 돌파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다. 미국 주식 지난 10년간
2에서 5배 올랐다. 그래프를 보면 답이 나온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0년대 S&P 500 지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지나 2010년 이후 10년간 미국 주식에 돈을 묻어놨다면 자산이 2에서 5배 불어났을 것이다. S&P 500 지수는 2010년 이후 2020년 12월 15일까지 무려 231.3% 급등했다. 나스닥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451.1%, 189.6%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고작 63.8% 오르는데 그쳤다. 코스닥은 81.3% 올랐다. 독일 닥스 30 지수, 일본 니케아 지수, 인도 센섹스 지수, 베트남 호치민 지수가 100% 넘는 수익률을 보이긴 했으나 미국처럼 안정적이진 못하다. 만약 1999년 말에 투자해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보유했으면 어땠을까? 2010년대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해도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는 각각 151.5%, 209.5%, 162.7% 상승해 다른 나라 지수 상승률보다 월등한 성적을 냈다. 같은 기간 독일, 일본의 지수 수익률은 각각 92.0%, 40.9%로 100%를 넘지 못했다. 인도는 824.2%의 수익률로 경이로운 기록을 냈으나 불안정한 인도 루피화를 고려하면 마음 편한 투자처는 아니었을 것이다. 국내 지수는 어땠을까? 코스피 지수는 이 기간 168.2% 오르긴 했으나 코스닥 지수는 외려 63.6% 하락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0년대 초중반 가장 많이 투자했던 중국은 어떨까?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999년 말 이후 계속 투자했다면 146.4%의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으나 2010년 이후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고작 2.7%에 불과했다. 미국의 주가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1위 경제대국이고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3위, 4위는 일본, 영국, 중국으로 각각 비중이 7.7%, 5.1%, 4%밖에 안 된다. 미국의 시장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달러화를 찍어내는 곳이다. 기축통화국의 마력은 참으로 무섭고 강하다. 미국에 까불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있어도 달러에 까불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달러의 역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미국에 있다. 누군가는 그럴지 모른다. 그래봤자 과거 아니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말이다. 그렇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삶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데이터가 쌀이고 석유인 시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가장 많이 진보된 나라가 어디일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 많을까? 바로 미국이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 WPP와 시장조사업체 칸다밀 워드 브라운은 2006년부터 매년 5월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한다. 2020년 선정된 100대 브랜드 중 52개 브랜드가 미국이다. 10위권 브랜드 중에선 8개가 미국이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자, 페이스북, 맥도널드, 마스터카드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8개는 대부분 온라인 쇼핑, 클라우드, 컴퓨터, 데이터 센터, 지급결제 등 4차 산업혁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회사들로 채워져 있다. 나머지 2개는 알리바바, 텐센트로 중국 기업이 차지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42로 유일하게 100대 브랜드 중 하나가 됐다.
고령화 사회에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자와 배당을 받는 자산이 부각될 것이다. 이 역시 주주환원 정책이 발달한 미국이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짠물 배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주환원 정책에 인색했다.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분기 배당을 하는 삼성전자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1년에 한 번 배당을 한다. 배당을 아예 안 하는 기업이 더 많다. 그러나 미국은 매달 배당하는 기업도 있고 분기별 배당이 주를 이룬다.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 있어 이를 배당왕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용어까지 있을 정도이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은 안정적으로 올랐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국내 주식만 투자해서 돈을 굴리기엔 뭔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언제 주식에 투자할지 눈치를 봐야 하고 그것에 따라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되지만 미국 주식은 기업 실적에 예민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만 잘 선택한다면 꾸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에겐 미국 주식이 오히려 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일 수 있다. 김씨 부인은 와타나베 부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2007년 도쿄의 외환 딜러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점심시간만 되면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방향성이 갑자기 돌변했기 때문이다. 외환 딜러들은 열심히 원인을 찾았다. 그랬더니 일본의 평범한 주부들과 셀러리맨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량의 주문을 그것도 시장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베팅하는 일이 잦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나중에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명명되는 일본의 외환 투자자에 대한 얘기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외환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걸까? 사실 와타나베 부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평범한 김씨 부인들의 미래 역시 보인다. 저성장, 저금리가 탄생시킨 와타나베 부인. 일본 경제가 가장 휘황찬란했던 1980년대. 당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을 정도로 일본 경제는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다.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 같은 일본 브랜드가 미국 소비시장을 점령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법. 미국이 이런 상황을 가만 지켜볼 리 없었다. 1985년 미국은 다른 강대국들을 압박해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맺도록 한다.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일본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앗아간 것이다. 수출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은 추락했고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의 가치 역시 반토막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부양에 나선다. 플라자 합의 후 몇 년 동안 일본 자산시장 붐이 일어나며 1987년부터 1988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일본 통신사인 NTT가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10위권 내에 일본 기업만 총 8곳이었고 나머지 2곳은 미국 IBM, 엑슨모빌이었다. 그러나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산시장 버블은 이내 꺼질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들은 그 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불황의 터널을 맞게 된다. 그렇게 저성장, 저금리에 오랫동안 신음하던 일본인들이 찾은 대안이 바로 외환 투자였다. 1990년 이후 몇몇 일본인들이 이자율이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린 뒤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에서 저금해봤자 이자도 높지 않았고 성장이 둔화된 일본 기업에 투자해봤자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국민연금에 의존하기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했다. 일본인들은 노후를 대비하고자 일찌감치 해외 투자에 눈을 떴다. 일본 가계의 해외 투자 금액과 외화 예금 잔고는 여전히 성장세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일본 가계의 외화예금은 7조 엔을 넘기는 등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일본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해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2020년 3월 말 기준 일본 투자 신탁의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전체의 41.8%가량이 해외 주식 채권에 투자돼 있다. 일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단 22%에 지나지 않는다. 와타나베 부인을 따라갈 김씨 부인들.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 경제의 구조를 10년에서 20년 뒤늦게 하지만 보다 과격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2019년 합계 출산율은 1.36명인데 같은 해 우리나라는 단 0.92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뒤늦게 늙긴 했지만 오히려 노화 속도는 더 빠르다. 산업 전반의 개혁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역시 4.7%에서 3.0%로 1.7%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23곳 중 8번째로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인구는 감소하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심지어 신성장 산업이 활발히 등장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국내에 투자해봐야 큰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 급기야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은행에 1년 동안 돈을 맡겨도 1% 남짓의 이자밖에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이 빼닮았다 보니 김씨 부인들이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의 행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해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는 있다. 한국은행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대외금융자산은 1조 8,062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 주식 직구족이 늘어난 데다 그들이 매수한 미국 주식의 가치가 급등한 탓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선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모국 투자 편향 정도를 나타내는 HB 지수는 우리나라가 0.79로 일본, 호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모국 투자 편향 정도가 높다. 국내 투자자의 주식 투자 총액 대비 해외 주식 투자 잔액 비중은 21% 수준으로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미국 등 주요국 대비 낮았다.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젠 해외 투자, 특히 그 중에서도 성장 기업이 몰린 미국으로의 투자는 필수적이다. 같은 돈 투자에도 돌려받는 게 더 많다. 미국에는 주주지상주의라는 말이 있다. 회사는 주주의 것이니 회사는 돈을 벌면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해서 주주의 배를 불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주주지상주의는 철퇴를 맞았다. 회사는 주주뿐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면서이다. 다만 오래도록 주주를 우선시했던 기조가 남아있어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벌면 가능한 한 주주들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상당수의 상장사 오너들이 회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른바 짠물 배당 등 인색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주에 대한 인식이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나 벌어지다 보니 주주에게 떨어지는 돈도 천지 차이다.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10% 더 배당을 준다. 먼저 배당 성향을 보자.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지급한 배당금의 비율을 뜻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번 돈에서 배당으로 돌려준 돈이 더 많다는 얘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10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 평균값은 24.8%이다. 반면 미국 기업들의 10년 평균 배당 성향은
38.69%에 이른다. 같은 돈을 벌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평균 10%포인트를 주주에게 더 돌려주는 셈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들어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2008년 25%대였던 배당 성향은 2018년 29%까지 올라오긴 했으나 여전히 미국에 비할 바에는 못 된다. 물론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기업이 배당을 감당하지 못해 나중에 배당을 깎는 배당컷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만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다는 강점이 있다. 심지어 미국은 배당을 자주 준다. 미국 기업들은 적게는 분기마다, 많게는 달마다 배당을 돌려주는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기업이 반기 혹은 1년에 단 한 번만 배당을 준다.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종목은 삼성전자 등 손꼽히는 기업뿐이다. 달마다 배당을 주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이 같은 차이는 왜 나타날까? 우리나라 기업은 외환위기 등 굵직한 위기를 겪으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기업 내에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주 환원보단 설비 투자 등을 우선시하는, 즉 성장 위주의 경영 판단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들도 여전히 많다. 반면 자본시장의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 기업의 성장과 함께 그 과실을 주주가 나눌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그 결과가 높은 배당 성향으로 이어진 것이다. 자주사 매입과 자주사 소각도 활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법은 배당 말고도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방법이 있다. 자사주 매입은 어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그 기업이 되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다. 이렇게 되산 것을 다시 회사가 태워 없애면 주주들은 기업 가치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A회사의 주식 100주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치자. 만약 50주가 매물로 나온 상황에서 A회사가 이를 모두 사들이면 시중에 유통되는 A사의 주식은 50주로 줄어든다. 유통 주식수가 2분의 1로 줄어들면서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2배가 된다. 이때 사들인 주식을 서류상에서 태워 없애면 자기 자본을 줄이는 효과가 난다. 자본을 이용해 산 주식이 사라지니 자본만 사라지는 셈이다. 이렇게 순 자산을 줄이면 자기 자본 이익률의 분모가 되는 값이 적어지므로 ROE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높은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상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자주사 매입 규모는 2009년 1377억 달러에서 2019년 7287억 달러로 급증했다. 심지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기업들의 70%가량이 자사주를 꼬박꼬박 소각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힘은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에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미국 시장의 큰 손은 다름 아닌 기업들 자신이었단 이야기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에도 인색하고 자사주 소각에는 더 인색하다. 2019년 국내 증시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44조 8,820억 원이다. 이 중 자사주 소각 비율은 17.8% 규모로 8조 80억 원에 불과했다. 같은 주주라도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접과 미국에서 받는 대접이 이렇게나 다르다.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는 든든함.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강남 부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달러가 들어가 있다. 불안할 때는 달러만한 자산이 없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은 비용을 들여 환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달러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자체가 위험자산이지만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다른 주식에 비해 마음 편한 투자처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얼마든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그것도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고 말이다. 미국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보고 툭하면 환율을 조작했느니 많이 하지만 그 누구도 미국을 보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모든 공급이 많아지면 값어치가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달러는 이상하게도 그렇지만은 않다. 달러 스마일, 수익률을 지켜줘. 달러에겐 달러 스마일이란 별명이 있다. 미국 경기가 나쁠 때도 미국 경기가 좋을 때도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미국 경기가 나쁠 때는 전 세계 경기와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이고 미국 경기가 좋을 때는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에서 달러를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난다. 전 세계 무역결제의 40%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진다. 종이 낱장에 불과하지만 달러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화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 금융의 과도한 욕심이 전 세계를 위기에 몰아넣은 사건이었다. 미국이 사건의 발단이 됐지만 그 역풍을 맞은 것은 오히려 신흥국 시장 등 취약국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에 찾아가 원화를 주면 달러로 바꿔주지 않겠냐며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그제서야 흔들리던 금융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너도 나도 달러가 부족하다며 미국을 찾아가니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잠식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역시 우리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으며 걱정 마, 우리는 언제든 달러를 조달할 수 있어라며 금융시장을 달랬다. 이처럼 달러는 늘 위기 때 빛을 발했다. 그렇다면 세계 경기가 서서히 회복할 때는 왜 달러가 오를까? 특정 통화의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미국을 빼놓고 세계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기가 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GDP는 전 세계 190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은 무려 24.1%에 달한다.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일본의 비중이 높고 나머지 국가들은 5%도 채 안 된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일어나고 그 온기가 옆 나라로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경기 회복기에 달러가 강해진다. 물론 세상 일은 절대적이지 않다.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 대비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달러도 약세를 보인다. 위기 때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달러. 미국 주식에 투자한 후 주가가 달러와 함께 오르면 가장 행복한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경기가 안 좋은지 주가가 하락한다면 괜히 투자했나 후회할 수 있다. 이때 달러는 어떻게 될까? 달러는 반대로 오르는 경우가 많다. 주가 하락을 달러가 방어해주는 셈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던 당시 주가는 하락했으나 달러는 오히려 올랐다. S&P 500 지수는 2월과 3월 두 달간 19.9% 하락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1191.80원에서 1217.40원으로 25.6원이나 상승했고 3월 한때는 1285원.7원을 찍기도 했다. 1달러를 얻기 위해선 1월 말에는 1191원.80원만 있으면 됐는데 3월 말에는 1217.40원이 필요해 달러 값이 비싸졌다. 달러 인덱스는 3월에 100을 넘어설 정도로 올랐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와 스웨덴 크로나와 스위스 프랑화 등 경제 규모가 크고 통화 가치가 안정된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달러와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다만 유로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돼 있다.
미국이 원인을 제공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 S&P 500 지수는 2008년 한 해 동안 38.5%나 급락했다. 198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지수가 폭락했던 해였다. 그의 원달러 환율은 1525원까지 치솟아 무려 34.5% 급등했다. 이 당시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수가 하락한 것의 상당 부분을 달러 상승이 커버해줬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